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성범입니다. 이동영 작가가 휴가를 냈죠. 말로는 휴가인데 지금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번아웃이 왔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낸 김에 제가 할 일도 없고 해서 일주일 동안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하면 이동영 작가가 좀 긴장할 것 같으니까 좀 못하겠습니다. 좀 건방 떨었죠? 건방 떤 김에 좀 더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선거 조작 이야기가 돌고 있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좀 적당히들 하라고요. 그랬다가 공격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오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들과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은 천안함 유족분에게 1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지정된 유튜브 채널에서 그 실시간으로 돈 쏴주는 거 있죠. 슈퍼챗 요거 없이 토론을 하자 이런 거였죠. 근데요 이준석 의원 하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양쪽 진영 끝에 계신 분들은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도 많이 험하게 하시고요. 왜 사서 욕을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이준석 의원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질까 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시간 슈퍼챗 안 받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건방 좀 떨어봤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돈은 퍼주는 돈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돈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는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그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중요한데요. 좀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총선 전에는 그 민주당이 다 주자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면 70% 주자 했더니 그럴 거면 다 주자. 그래 다 주자. 그랬더니 또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 참 20대 국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재선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 또 귀찮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그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당의 입장 정해진 겁니까? 그 전 국민 지급하는 걸로요? 네, 맞습니다. 뭐 방금 그 강성범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도 더욱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그 청와대 입장에 정부죠. 그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 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얘기가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그 주말에 이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70%까지만 하자. 왜냐면은 재원을 추가로 썼을 경우에 이후에 다른 용처가 생겼을 때 쓸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뭐 복지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정책의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총선 전에는 그 총선 중간에도 그 황교안 대표께서도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했나요? 그 김재원 의원께서 그 네. 30%까지 다 주는 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아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적인 성격의 어떤 재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럼 100%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요. 지금 와선 또 70%만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입장이 뭔지 이게 당의 확고한 입장인 건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의 개인적 입장인 건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정치인들 볼 때마다 그 선거 때 공약 내세우는 거 이게 저기 선거 때 나온 얘기들은 정치적 합의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위원님은 안 그러시죠? 저도 뱉은 말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예. 어쨌든 그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 5월 지급 이것도 국민들은 그 늦다 이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논쟁이 길어지면은 더 늦어진다는 건데 이거 네. 끝까지 반대하면은 불가한 건가요? 지금 재정을 마련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추경입니다. 추경 방법이라서 추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은 좀 논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도 이미 이제 총선 공약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여야 원내대표 만나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직접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얘기 계속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아예 어차피 20대 국회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줄여서 그 국채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줄여서 일단 통과시키고 조금씩 주고 21대가 시작하면 21대가 돼서 그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주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액수 줄여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벌써부터 액수를 좀 줄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야당을 좀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해보고요. 네네네. 예. 끝까지 참 힘드네요. 그죠? 예. 자,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 며칠 전에 한 일간지죠. 그 단독이라면서 단독 잘 붙여요 요즘에 보도를 내셨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제2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요. 이게 가짜 뉴스라면서요. 예, 저희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 최고위에서 서른 최고위님 입을 빌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예. 저희들은 또 다른 교섭단체를 유지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애초부터 저희들이 상정했었던 그 경로로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꼼수를 부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던 것은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네. 예. 근데 만약에 통합당 쪽에서 그 한석을 줘서 그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 그러면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많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그런 꼼수는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또 꼼수를 부리면 이게 계속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진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티즌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통합당 쪽에서 한석을 줘서 그 꼼수를 부리면 그때 되면 이제 한석을 주게 되면 통합당이 83석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반으로 쪼개서 1, 2당을 다 만들어 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농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사무총장이요.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를 살핀 뒤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윤호중 사무총장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뭐 좀 전에는 저기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그런 수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대응은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 최고위 예. 분위기고요. 그래서 오늘 서른 최고위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겁니다. 네. 이 이후에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 그건 안 하시겠다니까 그거 질문하지 네. 않고요. 네.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를 그 더불어시민당 우이종 대표가 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네.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 얘기인데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또 언론들에서는 또 받아쓰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 대표님의 사견이시죠. 제가 예. 전에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하면서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이종 대표님의 사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지만 어쩌면 우리 몸집이 커졌으니까 지그시 이렇게 내려보는 것도 내려다 보고만 있는 것도 되게 위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요. 요걸 네, 보장을 네. 받아야 된다. 뭐 아니다. 뭐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일단 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거죠? 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이제 그 180석을 얻었으니 이제 거대 여당으로서 좀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뜻은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회를 운영하는 방향, 기조에서는 협치가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모 있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이유를 헤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저희를 그렇게 규모 있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아무튼 저기 민의를 잘 받들어서 그 중간에서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 협치의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잘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1대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이제 최고위원까지 되셨잖아요. 네네네. 22대 때 이제 22대죠? 21대입니다, 이제. 예, 제가 무식해가지고 21대 때 예. 포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약간 시간이 남아서요. 예, 뭐 제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20대 국회가 사실은 일 잘 못하는 국회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굉장히 해야 할 일도 많은 국회라서 일하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통과시켜서 21대 국회는 진짜 일하는 국회 이렇게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웬만한 위원님들이 저 박주민 위원님 같이만 일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971님이 강성범 진행 좋습니다. 개그에서 시사 진행으로 탈바꿈 한 강성범 씨 앞으로 자주 좀 나와주세요. 저 지금 목소리 떨리는 거 안 들리세요? 지금 죽겠어요. 식은땀 나서. 7288님 강성범 씨 잘해요. 와 놀랐습니다. 이동현 작가님 긴장하셔야겠네요. 우리 PD님이 또 욕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좋은 말만 어렵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2부 기자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주간 경향의 이한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어요.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이 됐다고요?
네, 그 TV조선이랑 채널A 두 채널 모두 두 방송 모두 오늘 방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말이 조건부 재승인이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원래 재승인 기준 점수가 650점인데 네. TV조선은 653점, 채널A는 662점으로 사실상 재승인 점수는 넘겼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TV조선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 부분에서 절반의 점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채널A 같은 경우는 이런 논란은 없었는데 최근 법조 담당 기자의 이제 취재 윤리 위반이랑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언론과 검찰에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재승인에 이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요. 뭐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제 3년 전에 2017년 종편 재승인 때도 그때 당시에 방통위가 이제 법정 제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켜라. 그리고 뭐 콘텐츠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라.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방금 나온 뉴스인데도 잘하시네요. 예. 근데 그 심의위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열린 거잖아요. 네네. 그분의 의미는 뭡니까? 왜 빠지셨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건 잘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좀 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원래 준비한 거 이야기해 보죠.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 당권을 두고 또 네 분이 가셔야되고 있다고요. 네,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의견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더 이상 외부인 손에 맡기지 말고 조기 전당대회로 뭐 당 지도부를 서둘러서 선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오늘 오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미 통합당 내부에서 한 차례 의견 차이를 빚었던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설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지금 당권 얘기하다 또 이제 조작됐다 투표가. 네. 예. 아직도 이러면 안 될 텐데요. 그 국민들이 혼을 좀 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근데 그 미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당에 관심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 문제를 두고 통합당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즉 통합당,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나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그 당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제 당내에 지금 이렇게 의견이 있는 상황을 두고 원래 그 당이 좀 그렇다. 2012년에도 내가 겪어봤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발언으로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아예 불발됐다고 하기엔 좀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 전 위원장이 이제 그 선거 때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는데요. 이때 선임될 때도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요청을 하자 총선을 2주 앞두고 이제 수락한 바가 있어서 카드가 아예 불발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항상 그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예.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최소 표차였죠. 미추홀 어디였죠? 미추홀. 네. 여기가 171표 차이로 그 낙선이 됐죠. 우리 네. 그 후보 이름이 뭐죠? 남영희 민주당 후보고요. 예, 제가 아는 게 없어갖고 원래 그 100표 안짝으로 차이가 나야지 재검표하게 돼 있는데 네. 171표인데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 가능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그 후보 측 캠프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재검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요청을 했고, 네. 그럼 해주게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재검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에게 26표 차이로 낙선하면서 재검표와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다면은 통합당 쪽에서도 그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고 네.
재검표를 하자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의혹의 그 차원이 재검표가 아니고 애초에 조작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조작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재검표라기보다는 부정선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끝까지 파헤쳐서 네. 고소고발하시고 끝까지 한번 해갖고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 더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판명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참. 자, 열린민주당은요. 최강욱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네, 열린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총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했는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열고 그중에 한 명인 최강욱 당선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 비대위원장은 어깨가 무겁다, 최선을 다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고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근식 대표와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이 참석했는데 최고위는 비대위원에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미련한 집단하네요. 네. 네. 정봉주 의원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반잠적이라고 하던데 좀 많이 추스르시고 다시 그 좋은 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박주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죠. 국회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2차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그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00% 지급안 네. 그걸 주장을 했죠. 네,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복지대책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합리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는 여야가 선거 때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면서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통합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상 정부도 국회가 이제 증액을 결정하면 이걸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네, 사실상 통합당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재원 통합당 의원이 싫어 했어요. 네, 오늘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김재원 의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이제 100만 원 주는 것은 경제력을 살리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정부 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서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의 발언이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이제 전 국민의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과 상충된 것으로 이제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 코로나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고 차원이 아니고 나라 돈이 얼마 있고 이걸 챙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문제가 아닌 게 국민들이 무너지고 나면은 나라 돈이 얼마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었죠. 김성애 후보가 했던 얘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건 결정해야 될 문제다. 나라가 빚을 질 것인가? 국민이 빚을 질 것인가? 네. 이 둘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빚을 주느니 나라가 좀 떠안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좋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 중앙대책본부 체제를 꾸리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 방금 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제중대본 체제에는 그만큼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3차 세계대전 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보호 등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회의가 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경제부총리가 챙기는 경제부처 합동 회의체를 꾸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이제 방역의 성과가 좀 났으니까 이거를 경제로 연결짓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사건 넘어가 볼게요. 광화문 집회에서 그 집회 많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구속이 되셨죠. 험한 말씀 많이 하셔갖고 그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오늘 석방되셨어요. 근데 네. 집회 참가하지 않은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전 목사가 오늘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늘 오후에 석방됐는데요. 구속된 지 56일 만입니다. 그동안 전 목사는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재판부는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주거지에만 머무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이거 내고 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판단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집회 참가하면 5천만 원 못 받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어기는 거니까. 근데 네. 참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은 돈도 아니라던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네, 전 목사가 오늘 구치소 나와서 취재진들에게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험한 말은 안 하셨어요? 막말 이런 거.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좋네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이거 언제 사건입니까 이게? 네, 이게 좀 된 사건인데요. 얼마나 됐어요? 사건 자체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거의 반년 후에. 네,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된 사건이고요. 네.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술에 취한 전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강남경찰서는 그래서 1월 29일 날 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고요. A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정했는데 뒤늦게는 혐의 인정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1990년대 데뷔했던 남성그룹 가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A씨가 운영하던 회사에는 유명 가수와 배우, 방송인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불거질 당시에 크게 났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 나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요. 연예인들 사건은 이렇게 좀 묵혀놨다가 때 되면 터트린 건 아닌가. 이거 되게 잘못한 건데 이거 당시에 팡 터트렸어야지 왜 지금 이렇게. 예. 아무튼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죠, PD님? 예.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 보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부에서 뵙는 거죠, 기자님? PD님. 헷갈려 죽겠네. 예. PD님 뭐예요? 저기 물어보잖아. 예. 3부에서 뵙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엉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가 남았대요. 네,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군에서 하극상 문제가 또 터졌죠. 경기도 육군부대에서 한 상병이요. 여군 중대장에게 야전 사고를 휘둘렀습니다. 최근에 이런 군대 내에 문제 좀 터지고 있죠. 왜 이렇게 하극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걸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번 또 터졌습니다. 하극상 사건이요. 육군 상병이 여성 중대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거죠.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은 경기도에 있는 55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네. 하극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삽으로 쳤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이고 하극상이냐 아니냐에는 사건을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그 작업 중 가해 병사가 이제 임의로 작업을 그만뒀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관을 이제 삽으로 폭행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하극상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상관 폭행이 가중 요소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극상이냐 아니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다가 일명 작업을 하다가 아유 힘들어 나 안 해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뭘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삽으로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면담 과정에서 이제 그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걸 봐서는 예. 장소로 이동해서 아마 이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럼 좀 더 그런데요. 욱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치 2주라는 걸 봐서는요. 예. 삽날로 이렇게 때리거나 했으면 이제 열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군요. 2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열상이면은 3주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작정하고 때리는 것보다는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타박상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해당 병사는 병력 통제가 너무 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병력은 원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병력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심하게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네. 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상병이 했던 작업이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 작업. 이게 많이 어려운 작업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단순 업무 작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작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아마 이제 여기가 예비군 부대이기 때문에요. 네. 그 병사들의 인력이 아마 이제 그 예비군 부대는 적습니다.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작업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불만은 토로될 수 있지만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네. 그 되게 기본 작업이에요. 풀 뽑고 흙으로 좀 쌓고 막 네. 이런 작업이었는데 병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뭐 이런 자, 그동안 하극상 사건은 대체로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장교, 그 중대장이면 대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여성 장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일단 병사들 사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것은 하극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상호 간의 지휘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것을 뭉뚱거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병이 상병을 폭행했던 것은 하극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수사 결과 해당 병사가 상대가 여군이란 이유로 정당한 지적이나 지시를 내렸음에도 깔보고 폭행을 저지른 거라면 이건 엄히 처벌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가중 요소도 저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깔봤다면요. 만약에. 그렇죠. 예, 나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정당한 명령과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일 경우에는 하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명령을 어길 경우에 그것을 상급자의 그 지휘권을 반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또 그 전에 그 남성 부사관 하사관이라고 하나요?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상관이잖아요. 네. 남자끼리 성추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달아 터질까요? 이것도 사실상 뭐 이게 하극상이라고 정의를 이제 분명을 해야 하는데 예.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하극상인데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건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하건 간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겠죠. 네. 그러나 단순히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이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하극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존재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권력관계가 다 작동합니다. 성별 권력관계, 나이 권력관계 등이 군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고 가령 남성 장교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나이가 더 많은 부사관이 초임 장교를 성추행한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나이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성폭력 문제를 무조건 하극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군기 잡는다고 군에서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기강 회의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강 회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군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추세가 SNS를 통해서 동료들끼리 상관을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관 모욕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전에 대고 예. 상관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옛날에는 뒷담화가 이 핸드폰 사용을 못하니까는 그냥 뒤에서 모여가 수근수근했으니까 그게 남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SNS는 글이 남으니까 그게 이제 유죄 증거로 끌어와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군요. 무너져서 하급자들이 상관을 상대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들 불만 표출이 명시적으로 메신저나 이런 SNS에 남기 때문에 입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럼 그거에 연결해서 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이것도 네네. 터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네네. 그 영상을 소지했던 N번방이 영상을 소지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조주빈 공범 중에는 이기아라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현역 군인이 연루된 건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연루가 된 거예요? 군 복무 중에 이제 이것을 한 거고요. 아하. 이기아는 상근 예비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PC도 마음대로 하고 이제 핸드폰도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근 전까지. 네. 우리 군은 이제 일거 시간만 딱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9시 반까지. 그럼 이제 뭐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군은 사법 체계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네. 국방과의 공조가 좀 필요하고요.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국방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국방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네. 저희는 오늘 그 N번방과 관련된 지금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오늘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 사건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는 지금 뭐 신상 공개를 이기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신상 공개가 관련해서는 군 사법 체계에서는 입법이 불비된 상태입니다. 네네. 즉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은 그 절차법이 없어요. 사실상 이기아를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공개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네. 그 군사법 체계에서 이 같은 성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향후에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회에 바라는 점을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얘기하신 김에 그 바라는 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다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시겠지만 윤일병 집방부터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국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이 군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를 그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남기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고 예.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군인권 보호관제도 빨리 도입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20대 국회에서 그 미통당의 반대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 그렇기 시간이 다 때문에 돼서 국회에서는 군인권 보호관제도 빨리 도입돼서 네.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부에 뵙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이맘때면 항상 돌아오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전화가 올 거예요. 02로 전화가 오면은 그 스팸이라고 악성 안 뜨는 이상은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그러면 이동형이요. 이 말씀 해주시면 돼요. 그 이름을 뉴스 정면 승부까지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이동형이 하는 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성범이 대타하는 거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동형이 하는 거요. 이동영이 아니고 이동형이요. 이동형이 하는 라디오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예, 이동형이 편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라디오 들으세요 하면 이동형이요. 이 말씀을 하고 딱 끊어버리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MC 권한대 강성범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길어 이렇게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요. 1부 때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막 이거저 국회의원님하고 통화하고 그러니까 떨려갖고 제가 좀 긴장하셨겠네요. 예. 네, 얼굴 긴장 푸세요. 네, 여기가 원래 도와주십시오. 이런데요. 예. 근데 그 이동형이라고 그래야 하는데 이동생도 안 되죠. 동생. 죄송합니다. 왜 저 긴장하게 만드세요? 예, 교수님. 이동형입니다. 이동생이 아니고. 개그맨 앞에서 개그를. 그래서 제가 KBS 대학교 전화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가. 최고의 권위자신데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때 떨어지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지금 무명의 개그맨이에요. 제가 뭐의 권위자입니까? 제가 근데 아무튼 저기 온갖 문제 연구의 권위자. 예. 자,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 코로나19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연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5월 5일까지인가요? 5월 네, 5일까지.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일까지죠. 네. 전체적으로는. 이거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 방역 당국이 네.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제 4월 19일까지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예.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4.19까지 했고 네. 어제가 끝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연장될 거냐 아니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거냐. 원래 그러면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뭐였냐면 한 50명 이내로 일일 추가 확진자가 줄었을 때. 됐잖아요. 근데 됐죠. 네. 많이 줄었어요. 지금 1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13명 발표됐지만 어제는 8명. 네. 또 그 전에도 뭐 20명대.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싱가포르 사례를 보니까 많이 확진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개학을 했는데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네. 싱가포르 인구가 500만 명이 좀 넘는데 지금 6,500명 이상이 확진되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14배가 폭증했어요. 네네. 저렇게 될 수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서 예. 5월 6일까지 하는데 전제 조건은 고강도는 뗐습니다. 네. 일부 완화가 돼요. 뭐냐면 종교 집회 그동안은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중단을 권고했는데 네. 이제 중단 권고는 해제가 된 겁니다. 네. 종교 집회 할 수 있고 유흥주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야외에도 놀러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실내 네. 운동센터 그러니까 헬스클럽 같은 데 갈 수 있는데 종교 집회는요? 종교 집회 갈 수 집회가 있고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그대로 이거 어기면 또 행정명령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5월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5월 6일까지로 연기한 이유가 있어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네. 직장인들 쉬고요. 주말, 그다음에 하루 건너뛰고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휴가를 내면 6일 쉬어요. 네. 이때 국내외 이동이 원래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해외는 요즘 좀 겁나서 못 나가지만 네. 국내 여행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만이라도 골든위크 동안 네. 사회적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이게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게 있고 나서는 특히 이제 부활절 예배나 그다음에 총선 투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 이후에 2주 이후에 거의 뭐 혹시 확진자가 있으면 그것도 또 늘어날 수 있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요, 우리가 그 환자가 2월 19일 날 하루 확진자 수가 7명이었었거든요. 2월 19일 날. 네. 그 뒤로 갑자기 50명, 100명씩 막 늘어나면서
2월 29일 날 813명까지 사실 거의 갔었어요. 근데 그 네. 신천지. 예, 맞습니다. 예. 2월 29일 813명. 사실 그게 정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최근 1, 2주 동안은 거의 뭐 100명이야 그리고 50명이야 최근에는 50명 이하가 지금 거의 30명 내외. 30명 네. 내외가 며칠 동안 됐는데 저는 아마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방금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싱가포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다시 계약을 해갖고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8,000명이 넘어요. 지금 8,000명 넘어갔군요. 네, 8,000 오늘 1,426명이 늘었구나. 확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하루만. 6,500명 받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000명이 넘으면 8,028명인가? 인구 대비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싱가포르 인구가 585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600만 우리나라 안 돼요. 인구가 5천만이면 그렇죠. 대략 뭐 8분의 1, 9분의 1 또 따지면 대략적 계산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6만 명 6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6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부 당국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랑 싱가포르의 다르게. 이 싱가포르 하면 방역 대책이 상당히 좀 견고하고 의료 시스템이 잘 예.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고 나서 이틀 만에 유치원에서 18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 1,426명이 새롭게 확진자가 발생해서 8,000명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점은 70% 이상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그래서 노동자 3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미얀마나 싱가포르나 네.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43개의 기숙사에서 또 맞아요. 같이 공동생활을 한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방이 심하면 12명까지 있고 네. 씻는 거나 목욕 이런 거는 거의 뭐 사치서울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43개 기숙사 중에 18개의 기숙사에서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금 8개의 기숙사는 지금 코호트 격리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굴러가네요. 제가 뭐 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반을 스스로 진행을 하셨어요. 더 하고 싶은데 어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정희 님이 오늘 패널 좋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로 1시간 수다 떨기세. 그 즉 말들 참 많다. 뭐 이런. 저희는 그건 싫어요. 떨어지는 낙엽으로 1시간이 뭐예요. 1박 2일쯤 해야지. 낙엽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좀 뻥이 좀 심한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말 한마디 했더니 또 계속 굴러가네요.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 CDC요. 그 우리 명 교수님이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위상이 아주 추락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진단키트 만들었는데 엉망이어갖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났다 이 얘기도 있고요. CDC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수님? 예, 이거 저 진짜 우리가 맨 처음에 아, CDC라는 건 미국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예요. 예. 비슷한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얘기할 땐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CDC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KCDC, 미국은 미국 이제 CDC인데 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첫 환자 발생한 게 미국도 1월 20일, 우리나라도 1월 20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첫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30일분 확진자 후 쫙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계속 그때까지도 2월 때까지도 환자 수가 별로 안 늘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환자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네. 하지만 검사를 안 하고 그렇죠. 확진 안 하고 발표를 안 하니까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근저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올해 원래 올림픽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낮추려고. 미국은 낮추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좀 애매했어요. 왜 안 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제서야 이해를 했어요.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검사 열심히 할 때 CDC에서도 1월 말에 자체적으로 미국 질병관리본부 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PCR 검사 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만들어 갖고 배포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오염이 돼서 맹물 이른바 아무 바이러스가 없는 검체를 넣어도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위양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짜 양성. 완전 오염돼 버린 거죠. 완전 오염돼 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게 6주 동안 그걸 밝혀내는데 6주가 걸린 거예요. 한 달 반이 걸린 거예요. 왜 이렇지? 키트가 작동 안 그렇죠. 하지? 그리고 FDA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3월 15일 바로 한 달 전부터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진단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다시 생산. 그때 즈음부터 이제 환자 수가 쫙 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실 환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면 의학 연구라든가 의학 산업에서 가장 최첨단이잖아요. 그렇죠. 최고를 달리는 데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연구원들이 그 원래 방호복 같은 것도 철저하게 갈아입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랑 거기에서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근데 예. 저는 이 부분이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요즘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은 진짜였어요. 근데 진짜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스에서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근데 그 기억나시죠? 우리 방송할 때 지난번에 미국 하원 그래요. 의원이 그린 우리나라 의원. 이름도 진단 안 키트에 잊어버려요. 대해서 그린 의원. 그린이었죠. 진짜 항체 그린 검사법. 하원이 우리나라 그 검사법이 진단 키트가 문제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또 어떤 우리 저 의학 전문 기자가 그분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확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린 하원은 자기네 나라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근데- 면 박사님께서 예.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단 키트는 뭐 3가지가 있는데라고. 우리는 하면서. RT-PCR, WHO 권고 기준을 그대로 쓰는데 네. 그 사람은 잘못된 항체 그렇죠. 항체 검사법에 검사. 의한 다른 개인 기업에 민간 기업에 FDA에 잘못 신청 착각을 한 들어간 거였죠. 걸 네. 가지고 와서 잘 모르고 얘기한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엉터리 잘 모르고 얘기한 엉터리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네. 2월 초에 네. 한국경제 논설실에서 어. 낸 기사가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미국의 CDC를 찬양하는 기사였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 CDC를 본받아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심하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정말 하찮은 데구나 싶게 후진국이구나. CDC는 완벽한 곳인 것 같이. 근데 거기서도 그 메르스 이후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정비를 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바로 직전에 전 세계 유행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 검증이 된 적도 없는 CDC를 갖다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자가 네. 우리나라 질병본부를 이렇게 하찮게 비하하고 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사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거 1시간 찾았어요 오늘. 하도 화가 나가지고. 찾아냈어요? 예. 아직 상체가 안 됐어. 안 됐어요. 너무 화가 우리 저 나더라고요. 강성봉 MC가 굉장히 흥분을 하네요. 난 이런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원래 더 흥분하는데. 왜 대한민국 기자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지. 깎아내릴까? 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외신들은 세계 모든 외신들은 우리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칭찬이 입에 마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아프고요. 저도 질병관리본부 좀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 네. 그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 2006년에 그 소아 미상의 소아가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제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대처를 해줬으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렇게 정말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지금의 2006년도의 질병관리본부와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는 정말 황골탈퇴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정권 때고 이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저기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잠깐 그 전에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기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워싱턴 포스트지를 직접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게요. 원래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유전자를 검사를 하거든요. 염기서열을. 그중에 2개를 개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진단 키트에서 보통 이제 유전자 2개 혹은 3개를 검사를 하거든요. 네. 코로나19의 특이적인 걸.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3번째 검사를 뭐를 했냐면 판코로나 검사법 들어보셨죠? 우리도 사실은 맨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6가지에 대한 검사 그걸 다 해보고 거기에서 다 음성 나오면 지금 이 코로나19를 딱 검사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판코로나 검사까지 3번째 부분까지 붙여놨고 완벽하게 하려고 만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 오염된 부분이 이 3번째 부분에 오염이 됐다고 그럽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코로나19를 확실히 진단하기 위한 데가 오염된 게가 아니었고 그냥 선별 검사에 해당하는 판코로나 검사 거기에 오염이 됐다는 그러니까 자꾸 안타까운 이게 얘기가 그 행정관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그 절차 따라서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태 때는 그냥 일단 빨리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사실 했어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정도만 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예.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요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체계가. 건데요. 오바마 정부였을 때는 아시겠지만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좀 도입을 하려고 강화했죠. 강화했었고 그다음에 그 국가 의료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좀 강력한 대책을 해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좀 보완하려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 다 갈아엎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없는 그래요. 효과를 냈습니다. 예. 왜 벌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안 내도 따라서 되게. 가입을 안 한다. 민간 의료도 가입을 안 하고 공공 의료 보험에도 가입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건 다 오바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영일?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예. 이 진단 키트, 이 검사 키트는 이 지경인데 이건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된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료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치료제와 백신이다. 예. 이 말은 맞아요.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한 18개월, 1년 반쯤을 봐야 된다. 와. 보수적인 분들은 한 2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빨라야 한 1년 걸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평균 18개월이에요.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요? 올 11월까지 만드시오. 그래갖고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가 열폭한다는 표현 쓰죠. 예. 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대통령이 정신없이 그러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왜 11월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중간 선거. 아니 자기 대선. 대선이죠. 대선이 1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 코로나19를 잡고 자신의 선거에 문제를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되느냐 예. 마느냐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시계는 네. 자신의 재선에 맞추어져 있다. 그게 과학적이냐 사회적이냐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빨리 경제 풀어야 되니까 네. 완화 조치 3단계로 내놓고 해방하라. 저 대통령이 시위를 선동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우리 그 미국 변호사이신 네, 김기태 네. 변호사님이 저 미국하고 비교를 좀 잘해주실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이낙연 총리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이후에 이번 총선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었다.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총선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로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좀 완전 반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원칙이 있죠. 네. 어제 4.19 혁명 60주년 기념사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방역을 이렇게 잘해서 선진국이 된 건 세 가지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네. 첫 번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런데 우리에게는 IMF보다 더 극심한 1920, 30년대 대공황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 네. 이것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으로 우린 똑같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원칙에 기인하는가. 그렇죠. 에서 리더십의 철학을 찾을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국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욕 먹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힘을 줬으니까 말이죠. 네. 자, 나라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부 마지막으로 WHO 얘기 좀 해보죠, 교수님. 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 WHO 왜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근데 진짜 좀 새로운 그 사무총장 되면서 전체적으로 WHO가 특히 코로나19 처음 그 확산되기 시작할 때 그 반응들을 보면 신중한.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주관이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 위험성도 약간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데 큰 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중국과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할 정도로 WHO가 중국과 좀 더 너무 중국에 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WHO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좀 지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 가지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WHO에서도 코로나19라고 19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이후에도 우한, 뭐 중국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코로나19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자꾸만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WHO를 또 비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중단하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두 집단이 잘못한 거다.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WHO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국제기구를 맞습니다. 감싸고 있는 거죠. 유엔도 힘이 없잖아요. 유엔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되거나 혹은 이제 특정 국가의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WHO도 비슷한데 전 WHO에 대한 비난보다는 미국의 원죄가 있어요. 미국이 자금을 끊어요. 트럼프는 국제기구의 원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계속 줄여요. WHO 원조를 줄였어.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 중국이 중국이 10조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버브레우스가 사무총장이 돼. 중국의 입김으로. 그러니까 중국 편을 좀 들었겠죠. 이번에도.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또 지원금을 끊어. 네. 그럼 지금 WHO하고 아주 심한 말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제적인 리더십이 WHO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미국 대통령이 너무 격파하고 있다. 이런 네. 것은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피해받는 건 그 어려운 나라들, 돈 없는 나라들이니까. WHO가 예. 제일 잘한 건 어제 네. 레이디 가가와 손을 잡고 네. 온라인 콘서트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1,500억. 아니 저는 이 사태를 1,500억 보면서 네.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좀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수신제가는 좀 네, 사부에 사부에서 하셔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 듣고 와서 예, 수신제가를 해보죠. 광고 예. 중요합니다. 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보다 빛나는 오늘님께서 글 보내주셨는데요. 저요. 청취율 조사 와서 이동형이요? 대답했습니다. 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와. 이동생이 아니고 예. 벌써 저걸 계속 밀어. 다음 주에도 미실 것 같은데. 웃길 때까지 밀어야지. 예. 뭐 더 할 맛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됐어요? 예. 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니요. 좀 진행하고 네네. 예, 마이크 넘겨드리면 예 교수님. 요즘 그 교수님 병원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아니고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예. 아 손님이 아니고 환자. 죄송합니다. 아, 예. 저는 구독자도 갑자기 환자라고 얘기하고 식당에 가서 손님들이 많은데도 아유 환자 많네 이렇게 진짜 습관이 직업병이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편해야 돼요. 대하기가. 예. 자 아무튼 저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동형만 외우시고 뉴스 정면 승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래야 이 작가 지금 저기 휴가 중인데 휴가인데 갈 데가 없어갖고 집에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동형이요. 한 분 저기 해주셨으니까 이제 9분만 더 해주시면 이제 편하게 쉴 것 같습니다. 자 온갖 문제 연구소 4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얘기해 보죠. 결과 우리 최영일 네. 평론가님부터. 저는 많이 맞췄어요. 저는 우선 전체 투표율 66%를 잘 맞췄고 네. 저는 68% 예상했죠. 네. 저희 지난주. 63%.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 민주당이 과반은 넘을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측했는데 이렇게 압승일 줄 몰랐고요. 여기서 얘기하셨대요. 네. 네, 여기서 그리고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네. 그리고 다른 K본부에서 예.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제1야당은 85석쯤 얻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84석이라. 그 정도까지 맞추셨어요? 근데 여당은 저랑 제가 맞아요. 맞췄잖아요. 제가 여당은- 150석, 제가 151석. 맞아요. 여당은 이쪽이 더 맞췄어요. 여당은 저는 이제 한 1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130석 80몇 석이면 나머지 의석은 누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군소 정당들이 좀 예. 늘어날 거로 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비례 정당들이 막 이제 저 그러니까 아전인수네요. 본인이 맞춘 것만 말씀하시고. 그렇죠. 네. 130석이라고 말도 안 되게 틀리셨는데 엄청 많은 얘기 안 하시고. 163석, 아, 우리 33석 차이인가? 강성범은 잘하시네. 비례 정당 빼고 진행자가. 지역구만 네. 130석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별로 맞힌 게 없다는 게 결론적으로. 그거 하나 맞힌 거예요. 투표율만 조금 본인 나이랑 맞춰서 맞춘 거지. 본인 나이라니 66세가 아니에요. 본인 출생연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확 놀랐네. 변호사님은 이 총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 결과 뭐 저도 좀 놀랐고요. 이렇게 많이 맞아요. 범진보나 놀랐죠, 또 여당이 의석수를 차지할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거는 뭐 코로나19에 대한
뭐 대응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압도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계속 특히 보수 진영에서 계속 혁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혁신에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말로만 혁신을 얘기를 하고 전혀 국민들한테 비전을 내세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지 못한 보수 세력들이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3, 40대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특히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5, 60대 그 층들이 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50대 그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투표를 좀 여당 쪽으로 해 주셨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 작년 2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좀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8석이나 가져갔는데 요번에는 지역구 의석 한 석도 없이 그냥 비례대표만 3석을 가져가고 호남 지역의 27석을 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반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163석 지역구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합해서 180석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거는 참 예상 못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날 아침에 예언을 했던 게 명피셜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썼었죠. 투표율 68%. 2% 차이로. 이거는 제 생년으로 한 거니까. 지역은 151석인데 좀 모자랐네. 12석이 모자랐네. 비례는 18석. 거의 맞췄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점을 쳐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맞춘 게 별로 없는데 뭔 점을 치시려고. 투표율이랑 비례가 거의 맞췄잖아요. 큰 차이 없죠. 제대로 맞춘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100% 맞춘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는 지역구가 한 164석 정도 될 거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말로는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 맞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엔 민심이 그렇게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 확산되는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사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핑계를 그렇게 대죠. 근데 그 부분도 정말 무시 못할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건 맞는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것도 계속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상승 효과로 그렇게 받은 거라면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여당이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슬로건대로만 해석하면 된다. 이 뭐냐면 국민을 지켜내겠다. 이게 여당 슬로건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 말고 이제 일 잘하는 사람 국회에 보내자. 그렇죠. 네. 이게 국민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당은 평범한 여당이야. 아주 평범한 정치 정당이야. 예. 근데 야당은 바꿔야 산다.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바꾸는 건지가 안 보여.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대안이 약간 없죠. 막말 비슷한 구호만 것도 있지 대안이 없었어요. 판에 폭주냐 네. 견제냐 그랬는데 어떻게 견제할 건지를 잘 그렇죠. 몰라. 네. 그리고 이게 이번 한 번 선거가 아니에요. 네. 4년 전으로 가면 총선을 새누리당이 압승한다 그랬다가 한석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승부인데 너무 압승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한석 졌지만 진 거야. 민주당 123대 새누리당 120이 졌다고요.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대선 당연히 졌죠.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그때 거론을 졌죠. 졌습니다. 이번에 총선 대패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수 진보 이념 진영 총격돌의 마지막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선이 바뀐 거예요. 이 중간선을 훨씬 좌클릭해야 돼요. 보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금 소위 태극기 부대에 의존한 반공 보수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 정말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네. 통합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그 4부에 질문이 몇 개 없어서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질문 하나 했는데 반 지나갔네요. 네. 자, 8번 질문해 주셔야죠. 7번도 안 했잖아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당이 지금 몸을 지금 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지를 받아갖고 이제는 뭘 해도 이제 욕먹을 일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말자 뭐 이런 그 이해찬 대표의 얘기도 있었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하면은 욕 안 먹을 것이다. 저는요. 자축하지 말고 자중 모드, 겸손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하라.
그때 그냥 뭐랄까요 좀 진보적인 개혁까지만 밀어붙이지 말고 네. 통합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를 주로 어디가 하는지 아세요? 보수 매체가 해요. 180석 받았으니까 오만과 독선으로 갈 거야.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오만과 독선이라고 할 거예요. 네. 경제 정책 내면 오만과 독선이라고 할 거고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이 대바이러스 부처를 강화하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올리겠다. 혹은 부로 올리겠다 했을 때 이것도 또 오만과 독선이라고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만과 독선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막 해야 돼요. 막. 지금 왜 몰아줬냐면 일하라고 몰아준 거지 네. 겸손하라고 몰아준 게 아니에요. 겸손은 성과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지. 그러니까 겸손, 오만, 독선 이런 거 경계하느라고 할 일 못하지 마시고 국민 다수가 기뻐하는 일을 맹렬하게 하면 그게 대선에서 이제 성적표로 나올 거예요. 뚜벅뚜벅 가라. 예, 그래서 네, 저도 뭐 때문에 이겼다, 뭐 때문에 뭐 졌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좀 실현해 달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개혁 법안이든 무슨 법안이든 내면은 다 계속적으로 야당에서는 반대만 하는 거예요. 과반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동물국회 만들고 식문국회 만들고 빠루까지 등장하고 그게 이런 뭐예요? 노루인가 그래요, 그게. 노루발인가. 네, 여하가 노루발. 예,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지금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 좀 만들어라. 그래서 니네 한번 해봐. 니네가 이렇게 요구했던 거 여당이 바랬던 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개혁 입법도 중요합니다.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지금 경제 많이 살려내야 어렵지 되고. 않습니까? 경제 좀 살려내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 단 개혁 입법만 너무 매달린다고 하면 국민의 민심이 많이 돌아설 거다. 네. 물론 투책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런. 네, 저도 뭐 경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이 그런 정책을 잘 입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여당이 많은 표를 얻고 지역구 뭐 비례대표 합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한 게 본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대로 야당 쪽이 너무 잘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했던 대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믿어보자고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했던 대로 너무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뭐 여러 가지 뭐죠? 그 헌법 개헌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막 그 폭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야당과도 협조를 하되 우리 민생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실 지금 현재 이 이른바 좌파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약하다고 계속 비판받아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대목이 좀 반대예요.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중도 보수 정부라니까요. 이 정부 그거는 이념이.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은 표준 야당과 민주주의 좀 정부예요. 반대되는 그 여당 그러니까 쪽. 야당이 극우화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념 스펙트럼이 우측으로 확 쏠려 있었는데 이제 반공 보수는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표준 민주주의 중도 정부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오만과 독선이라는 거는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겠지만 야당하고도 설득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전에 반영하면서 방송을 가면 들어보니까 되는 거죠. 박주미 의원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박주미 의원께서 20대는 일하려고 하지만 일할 수 없는 국회였다면 네, 구도가 21대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고 야당과는 협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저기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여당이 또 오늘 김재원 의원이 네. 안 된다 또 그랬어요. 그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저는 황교안 전 대표께서
갑자기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시다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건 총선 끝나면 그냥 쑥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예결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예. 김재원 맞아요. 의원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70%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당에서도 금액을 좀 낮추는 한이 있어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거예요. 네. 저 평론가님요? 저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100%를 주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금액을 낮춰서 100% 주면 제일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단 오늘 이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는데 네. 70% 원안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음. 근데 이제 국회 여야가 이걸 승인하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처럼 5월 중순 전후에서 이게 지급되면 또 좋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20대 국회가 끝나요. 2차 추경 못하고.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2차 추경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5월 30일 이후입니다. 야. 그럼 지급 시기는 이제 6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 미래통합당이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김재원 의원 반대하시고 끝까지 반대하시고 이 긴급 재난 지원금 한 달 늦게 지급되고 하면 또 대선 때 또 봅시다. 근데 당재건도 급한데 국민 도와주자는 거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끝까지 발목 잡으면 20대 국회는 제가 교과서에 쓸 거예요. 정말 역사상 최악의 국회. 이미 그렇게 평을 받고 있지만 그럼 이거 미통당에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번에 컷오프 되셨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당에 해를 끼치시면 그래서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 물러났다고 또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바꾸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당을 좀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 좀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네. 기재부 장관도 계속 70%를 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네. 자, 그렇게 교수님은 그런 저기 상황이죠. 돈 안 받아도 되는 입장에서 아니요. 저는 뭐 안 받아도 되지만은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 주고 빨리 풀자. 나중에 어차피 좀 세금으로 위에 있는 사람 풀자.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차피 세금으로 내잖아요. 또 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70%로 하게 되면 그것을 선별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공무원도 고생하고. 예,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단 국민들한테 다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세금으로 다시 또 환수를 하면 네. 됩니다. 저는 네. 그 문제는 방법에 뭐냐면 동의합니다. 4월 20일 현재 시정연설에 70% 안이 상정됐잖아요. 맞아요. 네. 5월 중순에 정부가 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70% 라인이 이미 세팅이 된 거야. 그래서 뭐냐면 건보료 기준으로 70% 끊었고 여기서 재산이 많아 소득보다 그러면 이제 빼. 그다음에 건보료를 많이 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증빙하시오. 그럼 줘. 지금 이 세 개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70%를 추출하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미 우리는 1,400여 가구가 이 대상으로 셋업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르면 이거로 가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야당이 문제죠. 아무리 그래도 선거 끝났다고 이렇게 또 바뀌면 안 되죠, 사실. 예. 자, 마지막으로 압승한 민주당과 저 반전이 필요한 그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30초씩 조언 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저는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앞으로. 예. 저는 민주당은 잘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자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도 알고 또 어떤 일을 해야 잘하는 박수를 받을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 국민하고 교감하면서 가시고 미래통합당이 큰일이에요. 보수 재건이 큰일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 반대입니다. 네. 당 내에서 30, 40대 기수들을 세우세요. 그럼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준석 후보, 뭐 김병민 후보 젊은 자원이 없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서울 험지에서 다 아슬아슬하게 싸우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뒷짐지고 계신 오래 하신 중진들은 다 텃밭에서 됐어요. TK, PK 지역. 이분들 주도권 없어요. 그래야 돼요. 험지에서 떨어진 몸을 불살은 30, 40대에게 리더십을 주세요. 키워야 돼요. 그러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밀어주세요. 그래야 이 건전보수가 그나마 젊은 피로 재건이 되지 안 그러면 또 망한다. 네. 제가 제일 네. 말이 적군요. 제가. 네, 저는 뭐 민주당은 이미 기준이 딱 된 것 같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의해서 국민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다음에 미통당 같은 경우는 비전이 있는 혁신으로 거듭나라.
네, 아시겠습니다. 역시 짧게 해달라면 또 짧게 또 되고. 야, 만능이시네요, 세 분. 자, 오늘 나온 출연자들의 의견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희는 책임이 없는 얘기이므로 여러분 이분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MC 권한대행 강성범이었습니다. 이 작가님 집에서 오늘 저 하는 거 잘 보셨죠? 편히 쉬셔도 돼요. 자, 내일도 모레도 딱 사고 나지 않을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6분입니다. YTN News